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디카페인 커피 혹시 즐기고 계신가요? 저는 거의 나왔을 때부터 즐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매번 많이 마시는데 죄책감이 좀 있었거든요. 요즘 그 저자극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모토로 카페인을 줄이거나 아예 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뭔가 커피를 다른 걸로, 예를 들면 뭐 허브차나 이런 걸로 바꿔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커피가 주는 그 색깔, 약간 쓴맛, 그리고 이 마실 때 그 리추얼, 분위기, 이런 거는 좀 내려놓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잠이 예민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려서 못 드시는 분들, 그리고 임신이나 수유 중이라 좀 조심해야 되는 분들 항상 고민이었는데 근래에 디카페인 커피가 정말 많이 대중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실제 그걸 커피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마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카페인이 마치 뭔가 카페인이 없는 그런 액체, 약간 건강한 커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고 마시는 이 디카페인 커피, 이런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디카페인을 어떻게 카페인을 빼내지? 이게 어쨌든 가공 공정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가공이 된다는 건 어떤 유해 물질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형태의 디카페인이 그러면 더 안전할까? 그래서 오늘은 디카페인이 정말 안전한가? 혹시 뜻밖의 위험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말 그대로 카페인을 빼는 과정이 필요하죠. 문제는 이 과정, 어떻게 뺐느냐에 따라서 디카페인 커피의 안전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방식이 바로 화학 용매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요,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메틸렌 클로라이드나 아세틸 아세테이트 같은 용매를 사용합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방식을 쓰진 않지만 아주 전통적으로 예전에는요, 메틸렌 클로라이드는 WHO에서 잠재적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또 고농도 장기간 노출될 때 신경계나 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디카페인 제조 과정에서는 잔류량을 아주 극도로 낮추기 때문에 독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식약처나 FDA에서는 기준치 이하라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 기준치 이하이긴 한데 완전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 또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더 건강한 선택을 위해서 디카페인을 선택했다가 뒤통수 맞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이 방식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다행인 건 요즘 이 방식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최근에는 반대로 이제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슈퍼 크리티컬 CO2 방식입니다. 고압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카페인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화학 용매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잔류 독성 걱정이 없습니다. 또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 부담도 적고 풍미 보존도 좋은 편입니다. 흔히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스타벅스, 그리고 또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이 방식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전한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스위스 워터 프로세스, 줄여서 워터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진짜 물과 탄소 필터로 카페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첨가물도 없고 공정 자체가 매우 깨끗하죠. 원두의 향미가 근데 물이 섞이다 보니까 좀 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믿을 만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건요, 이 디카페인의 사실 진짜 위험은 이 공정 자체보다 오히려 포장 형태 그리고 추출 방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캡슐 커피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특히 디카페인은 건강한 커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부담 없이 매일 캡슐을 추출해서 마시기가 쉬워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고온과 고압이 동시에 걸리는 이 캡슐 추출 방식에 플라스틱에서 환경 호르몬이 미량 노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약간 있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기준 안에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BPA 프리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 많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이나 불임 치료 중인 분들, 또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캡슐 디카페인보다는 원두나 드립
폴더백을 이용하는 게 더 안전한 추출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더 큰 이슈인데요. 생각보다 디카페인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잔류 카페인 양이 업체마다 커피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원두의 카페인을 90%만 제거하면 디카페인 마크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두의 종류에 따라서 시작값이 꽤 카페인이 높았던 거라면 상당히 꽤 많은 카페인을 먹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카페인이 원래 로부스타 품종인 경우에는 이제 90%를 제거해도 한 잔에 10mg, 많게는 15mg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소비자들이 디카페인 먹었는데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런 걸로 신고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 불만이 실제 의미 있게 많아지고 실제 카페인이 꽤 있는 커피들이 많아져서 식약처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사실 글로벌 기준은 99% 제거가 디카페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앞서서 99%를 제거하는 거 거의 100%. 그러니까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도 더 안전하고 결과물도 더 일정한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기준이 생기고 있다는 면에서 저는 이제 어쨌든 커피에 있어서는 소비자니까요. 참 마음에 든 변화입니다. 그럼 어떤 디카페인을 선택해야 될까? 네, 엑기스만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워터 방식이나 이산화탄소 방식을 사용해서 카페인을 없앤 공정이 안전하겠죠. 두 번째는 고운 고압으로 추출해서 먹는 캡슐보다는 원두나 드립백이 좀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셋째, 브랜드 정보에서 잔류 카페인 0.1% 이하 뭐 이런 문구가 있는지 보시면 좋겠죠. 내년 26년 3월 이후부터는 이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디카페인이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 전까지는 한번 어느 정도 없앤 건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넷째는 임산부, 수유부 또 불안에 민감한 분들은 이 용매 방식은 정말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도 뭔가 커피의 이 리추얼을 놓기는 아쉽다. 그러니까 커피에 카페인을 뭔가 좀 얻고 싶다 하시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커피를 또 마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렸거든요. 언제 마시는 게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풀 카페인, 어떤 날은 좀 속이 안 좋다면 하프 카페인을 즐기고 오후에는 먹지 않으면 좋지만 커피가 먹고 싶을 땐 디카페인이나 아니면 대체 음료를 씁니다. 카페인 대체 음료가 있어요. 커피랑 비슷한 색깔과 향이 나는데 카페인은 정말 없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는 버섯이나 치커리를 활용한 건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카페인 대체 음료 5가지 어떤 조합이 있고 누구에게 어떤 조합이 도움이 될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쓴 이 떡볶이 먹는 의사도요, 저자극 리추얼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